지난 6일 밤 9시쯤 서울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20시간가량 걸리면서 철도 이용 승객들은 어제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는데요. 올해에만 13번 발생한 코레일의 열차 탈선 사고,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건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여파가 어제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또 신고도 여러 건 잇따랐는데 아무래도 이태원 사고 이후에 불안감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현장의 입장에는 불안 느낌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1호선 중에서도 영등포역에 사실 일어났던 탈선 사고가 일어나면서 1호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긴 구간이잖아요. 사실 거의 의정부 넘어가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거의 인천 끝까지 가는 그런 구간에 있던 기차이고, 이 사이에는 인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원 가는 굉장히 많은, 천안 가는 많은 기차들이 일거에 사실상 이렇게 그 운행이 중지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그 위험이 징후가 있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코레일이 좀 조치를 하거나 서울 그 철도, 그러니까 저 지하철 공사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복구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시와 관할구청의 뒷북 조치도 문제가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제가 경험했는 건데 사고가 났다라고 문자가 빵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거 또 뭐야? 뭐 왜 또 이런 사고가 나지? 가슴이 철렁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혹시 또 문자 우리 앵커도 받으셨어요.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복구되었다 문자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잠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앵커가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6일 날 9시쯤에 이러한 어떤 사고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복구되는 것은 7일 오후 5시 30분인 거예요. 거의 이제 만 24시간, 23시간이 이제 지난 후에 알려졌는데, 그러면 이게 복구가 안 됐으면 미리 빨리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일기예보도 비 올 때 우산을 가져가는 사람과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듯이,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고 그 지하철이 움직이지 않을 상황이면 연락을 빨리 해서 사람들의 인파의 분산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나지 않아서 사실상 오전 8시 27분인가 그때쯤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어떤 철도가 움직이지 않으니 좀 이렇게 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태원 참사, 사실 이태원이란 명칭을 써야 될지 12구 참사라고 얘기할지 그거는 굉장히 이제 또 언론에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냥 이태원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국민들은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고 그 유족에 대한 굉장히 아픈 마음이 있는 상황,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잠재적인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왜 서울시까지 지하철 공사까지 이런 뒷북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는 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뭔가 하면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다음 3단계가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재난의 기본적인 매뉴얼이었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비와 대응이 역시 미숙하고 빈 공간이 많았다라는 점은 굉장히 아쉽게 느끼는 대목입니다. 네, 열차 탈선 사고가 보니까 올해만 무려 13번이고요. 조사위원회 넘겨진 것만 살펴봤을 때 3건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사고도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왜 자꾸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혹시 실수가 잦아지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실수가 실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월 달에 KTX가 이제 탈선을 일으켰고 그 중간에 SRT가 탈선을 했을 때 저희 딸도 그 탈선 때문에 한 2시간, 3시간 늦게 이제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번 그 사고도 무궁화호가 이제 가면서 탈선을 했는데 34명 정도가 경상을 이제 입은 상황이에요.
사고 나는 현장을 보니까 앞에 있는 이게 무궁화면 앞에 이게 기관차잖아요. 기관차는 그 철도 라인에 그대로 서 있지만 뒤에 있는 차가 다 이렇게 저 뒤에 있는 철도가 다 이렇게 차량이 옆으로 전복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작동 신호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작동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잘못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어떤 신호기가 잘못되었다는 거는 이 부분은 이게 시스템의 문제. 그렇지만 그 시스템이 결국 움직이는 건 사람이라면 분명히 인재의 어떤 측면이 없지는 않을 듯해서 이 부분도 왜 이러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 특히 신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면 인재일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안타까운 게 영등포역 탈선 사고가 있기 하루 전에 코레일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올해만 4번째 사망 사고고요. 9월에는 정발산역에서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거는 또 건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 앞에 있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실의 문제일 네. 수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문제는 그 근로자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법조인들 사이에는 갑론을박이 일어났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과연 이게 과잉 처벌의 문제가 아니냐, 과연 이러한 조치 의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까지 해야지만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냐, 그게 사업주의 개념이 무엇이냐, 경영주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게 뭐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고 굉장히 처벌이 강화되는 게 과연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게 맞겠느냐,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만들어진 건 딱 하나거든요. 그 근로자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건데 이 또한 처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네.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앞단계에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 의무의 문제인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치의 문제예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코레일 사장도 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관리 감독이 잘못되었냐, 그 부분만 문제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단계를 넘어서 그러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의무에 대한 어떤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공백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레일 사장도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봉화 광산 사고 수사 상황인데요. 경찰이 어제 사고 현장에 대해서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먼저 살아 생還하신 그 가족과 그다음 오신 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네.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기억나세요? 이게 14시간 신고 뒤에 했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받았고 네. 또 기억나시겠지만 시추공 2개를 이렇게 였는데 그 시추공 들어갔는 장소가 전혀 다른 도면과 다른 도면에 따라서 과거 도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는 그 위치와 전혀 다른 위치에 시추공이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분노 아니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사고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하신 두 분의 광부분께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은 있지만 앞으로도 이 광산에서 또 광부로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처벌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생환을 하기 위한 구조의 시간이었으면 지금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 원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원인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메꿔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게 책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의 문제인 것인데 네. 그 문제 때문에 사실상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을 조사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 폐기물을 그런 어떤 장소에 좀 이렇게 묻어두는 불법성 때문에 이러한 토사가 흘러내려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죠. 광산을 하는 광부의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불법 투기 매립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네. 또 관리와 조치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불법의 그냥 불법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이 있었으면 그러한 중대재해처벌법 이외에 이 부분에 대한 형사 책임도 별도로 물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 발생을 했는지 또 다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고 원인 규명 쟁점이 흘러내린 토사의 유립 경로거든요.
피해 가족들의 입장도 이 토사가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아니냐 계속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붕괴 사고 시간도 이제 사고가 일어난 지 14시간 30분이 지나서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된 거죠? 그 부분도 저도 되게 이렇게 마음이 막 찢어지듯이 아픈데 아니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신고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광부를 찾는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게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구조에 바빠서 신고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쪽에 한 명만 있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 그러죠. 구조도 하고 신고도 하고 유족도 돌보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분장된 사무의 영역이 있었으면 분명히 이 영역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그 광부를 구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직시했을 거라고요. 네. 직시했으면 그 순간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14시간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조사하셔가지고 밝히셔야 되는데 은폐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야말로 소설아치게 놀랄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그러한 어떤 불법 폐기물 때문에 사실상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광부들은 그 산 안에 아연광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지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토사가 여기에는 단층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또 다른 불법일 수 있는 폐기물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은 그 안에서 나도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일해왔다면 이 장소에서 있어야 될 일과 이 장소에서 없어야 될 그러한 어떤 토사의 양은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부들이 어떤 잘못된 의심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또 이 부분도 엄중하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고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규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형식적인 안전점검 문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생존 광부들은 안전점검이 그동안 수박 겉핥기 시기였다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광산 한번 가보셨어요, 앵커님? 아니요. 네. 그 광산 가면 밑에 진흙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안전 의무를 딱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분들은 그 장소가 흙탕이 되었건 그 장소가 진흙이 되었건 그 장소가 자갈밭이 되었건 그 장소가 바위밖에 없는 장소가 되었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을 검증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의 옷이 흙탕물에 젖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주장에 따르면 그분들이 흙탕물 튀는 것조차도 바지에 흙탕물 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어색해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장에 가시는 분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면 저는 장화 신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광부의 목숨이 우리와 같은 아버지의, 우리와 같은 형의, 우리와 같은 아들의 그 장소였다면, 작업의 장소였다면 그 장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련 업체가 2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그 광부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했다라고 나오니까요.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무 있는 사람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를 해태했다면 이 또한 좀 저는 물론 형사처벌은 아니겠지만 전 징계 조치까지는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제가 또 같은 광산에서 지난 8월에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붕괴 사고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매몰 사고 연관성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뭐 그거는 따로따로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기록을 못 본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기록을 본 사람이면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이게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기록을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가 전반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한다는 거는 앞에 있는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고 뒤에 있는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고 다만 이 두 가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하지만 각각의 다른 조치와 다른 어떤 조치 사이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경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 사건도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 뒤에 있는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 두 가지 범죄가 경합을 하면 가장 중한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앞에와 뒤에가 연관관계 있으면 양형 기준에 계획적인 범죄 혹은 그러한 어떤 피해를 막아야 될 의무를 해태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형 판단에서는 훨씬 더 그러니까 가중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 방송 나올 때도 앞에 뒤에가 전부 다 이렇게 그 근로자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울컥했었는데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하나 사건들이 그렇게 후진국형 사건이 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에 그러한 사고가 있다면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데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근로자의 생명을 진짜 제대로 지키겠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어놓을 때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월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사고가 이어진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이제 대학가 원론총에 이주를 한 지 오늘로 8일째고요. 박병화는 지금까지 집 밖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경찰이 이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 경비를 상시 체계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 조치는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이건 해주시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 아닐까요? 만약에 제 주변에 제가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제 주변에 뭐 박병화라는 사람이 100% 재범을 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는 박병화가 옆에 있으면 20세 이상만 강간을 했던 사람인데 그 박병화가 옆에 있으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불안이 왜 너는 쓸데없는 불안을 하느냐 이렇게 그 불안하게 생각하는 시민을 우리가 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시 체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인력과 모든 조치를 통해서 박병화가 그러한 성폭력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 주변에 뭐 5곳의 밀집 지역 주변 5곳의 경찰 지구대, 경찰 기동대 인원 그런 걸 10명 이상 상시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저녁 시간만 잠깐 나와서 샘플물만 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사람이 느슨해지는 거 네. 아시죠? 그래서 끝까지 박병화가 재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국가 당국은 철저하게 그 감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박병화는 화성의 한 원룸촌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지금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고 퇴거를 요구했지만 박병화는 여전히 그 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나가게 할 조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자유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어려운 일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러한 앞으로도 박병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런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추어지지 않는 그 성폭력 범죄자들이 출소 당일날 세상에 나오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좀 묻고 싶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민법 규정도 좀 살펴보고 형법 규정도 다 살펴봤는데 일단 세입자가 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내가 범죄인이라는 걸 밝힐 의무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박병화가 동의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자기가 전과자라는 걸 알리지 않고 세입을 했다 그래서 그게 특단의 사정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거주지가 더욱더 문제가 된 이유가 이 원룸촌에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또 초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관련 법규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거주지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거주지 근처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없는 곳에 그 거주를 하도록 만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택시 타고 아니면 버스 타고 걸어서 그 거주지가 그러니까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있는 곳까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출소 당일날 세상에 나오는 현재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거주지 제한이라든가 전자감독 장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재범, 아까 제가 조건을 달았잖아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우리가 과연
출소 당일날 세상 밖으로 무차별적으로 내어보낼 것이냐 네. 아니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재범을 좀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될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의 재범 위험성은 지금 낮추어져서 더 이상 성폭력 범죄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설득시키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제시카법을 만들던 네. 제시카법이 플로리다에서 만들어졌는데 뭐 초등학교 근처, 유치원 근처에 뭐 거주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 이런 법인데 네. 2천만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과연 바로 옆에 나가면 보수학원이고 바로 옆에 나가면 유치원이고 바로 앞에 가면 초등학교고 바로 뒤에 가면 중학교인데 이걸 무슨 제한을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흔히 말해서 미봉책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그러한 어떤 성폭력 범죄자들,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성폭력 범죄자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보호수용 제도가 네. 이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시카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법안이 우리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처벌이다, 과잉 입법 등의 논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할까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좀 심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송교도소가 있는데 청송교도소 1동에서 형벌을 살고 난 다음에 그 형벌이 끝나는 날 바로 옆에 있는 3동으로 보내면서 이게 보호감호야. 이건 두 개 전혀 다른 조치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그 형벌과 보호감호는 전혀 다른 조치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이중처벌이라고 말하지 마. 이런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분명히 제가 봐도 간판 사기인 것 같아요. 형벌과 보호감호는 사실은 똑같은 조치인데 지금 보호수용이라는 것은 형벌을 살고 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친사회적 치료시설로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독일에 이제 퇴결교도소라는 곳이 있는데 똑같았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보호수용이 보호감호가 위헌 판결 받고 난 다음에 퇴결교도소 옆에 있는 그 보호감호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바꿉니다. 전혀 다른 보호수용 시설로 바꾸고 여기는 치료를 하는 사실 병원과 유사한 시설로 바꾸면서 이중처벌의 문제를 해결했고 네. 대륙법계는 형벌과 보완처분을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수용 시설을 새롭게 만들고 정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보호수용 시설에서 자기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난 다음에 세상 밖으로 나와야 국민들도 안심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인권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박병화가 매일매일 앞에서 데모하고 있고 매일매일 그 사람 나오면 뭐 다른 시민단체에서 위해를 가하고 있는 입장.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과연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나올 때 국민도 동의하고 당사자도 동의하고 그리고 그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면 저는 보호수용제도 둘 다 좀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